네, 1문의 3입니다. 지금 1문의 1이 지금 사망이었고 1문의 2가 재판상 자백이었죠. 자, 1문의 3. 뭐 또 지금 항소하였다. 뭐 이렇게 항소심 법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민소네요. 앞에 민사소송법 문제가 먼저 쭉 나오나 봅니다. 1문의 3. 갑이 을에게 이자 없이 네, 변제기는 1년으로 정하되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답니다. 청구 원인 사실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그런 사실 없다. 나 돈 빌린 적 없다. 부인. 근데 만약에 내가 빌린 걸로 인정이 된다면은 1억 원 전부를 나는 변제하였다. 항변하였다. 참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청구 원인 사실을 부인했으면은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또 변제는 했대요. 이게 뭐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게 주의적 청구 예비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부인을 하고 만약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아니야 너 돈 빌린 거 맞아 갑이 차용증 갖고 왔는데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내가 변제를 했답니다. 이걸 또 판단해 달래요 예비적으로. 참 웃기죠 되게. 네 아무튼 네. 갑은 자신이 변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1심 법원은 갑이 을에게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네 대여한 사실 인정했어요. 을이 5천만 원만 아까 을이 1억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했는데 아니 1억 전부 아니고 5천만 원만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을 해서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답니다. 그럼 이제 갑 입장에서는 일부 인용 판결이죠. 네. 갑이 지금 1억 원을 대여를 했다고 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아 5천은 이미 변제가 됐네. 그냥 나머지 5천만 갚으면 돼. 그래서 5천만 원만 지급해라고 했으니까 1억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지급을 명했으니까 일부만 인용이 된 거죠. 1억 전부에 대해서 인정이 됐으면 전부 인용일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런데요. 간만이 자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달라고 항소하였답니다. 아 자기는 변제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아니 나는 변제받은 적이 없는데 뭐 5천만 원은 변제가 이미 됐대. 아니야 나 1억 전부 다 받아야 돼. 그러고 항소를 했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는 1심이랑 똑같아요.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 그런데 뒤가 아마 다를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럼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가? 자 지금 1심에서는 5천만 원을 변제했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 지급해라 라고 판결이 났는데 1억 원 전부를 변제했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급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고 패소 판결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불변금 물어보는 거죠. 415조. 불복의 한도에서 바꿀 수 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이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도 지금 1심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하면 안 되죠. 지금 1심에서는 5천만 원이라도 받게 생겼는데 지금 이 항소심 법원은 1억을 전부를 이미 변제를 했기 때문에 을이 더 이상 줄 돈이 없네. 그래서 원고 패소 이렇게 하면은 갑은 이 5천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불리해지는 갑만이 지금 원고만이 그 항소를 했는데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에 반해서 이때는 항소심 법원이 이 갑의 청구를 기각을 하면 안 되고 항소 기각을 해야죠. 이런 거는 정확히 그 청구 기각과 항소 기각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항소 기각이라고 정확하게 이 네 글자를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변금 415조 적어주고 결론은 항소 기각. 그냥 기각이라고 써도 안 되고요. 청구 기각이라고 쓰면 더더욱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간단한 뭐 문제였고요. 네, 민사소송에서 너무 중요한 논점이죠. 항소심의 2심과 항소심의 판단 범위. 그거죠. 엄청 중요한 논점들 1문의 1, 1문의 2 이렇게 차례대로 냈네요. 자, 그 다음 여기 1번에 2번. 갑은 항소심 제1변론기일에서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답니다. 지연손해금을 추가했대요. 단순 병합이죠. 원본하고 이 지연손해금은 단순 병합입니다. 별개의 소송물이죠. 소송물이 별개이기 때문에 다만 관련이 있죠. 그 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단순 병합이다라는 거 253조에 있죠. 253조. 소재기가 248조고 거기 밑에 있죠. 253조 단순 병합. 그러니까 소의 성질 적어주고 추가하였답니다. 자, 항소심에서 지금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단한 바가 없죠. 원금 1억 원에 대해서만 지금 다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새로 추가된 이 지연손해금은 항소심이 1심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 갑과 을은 각자 항소심 법원의 태동을 고려할 때 이걸 종료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었답니다. 취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15점을 쓰래요.
갑만 항소한 경우 갑이 취할 방법, 을만 항소한 경우 을이 취할 방법. 자,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적어보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소치하와 항소치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논점들만 다 물어보네요. 자, 치하는 266조에 있고요. 항소치하는 393조에 있어요. 항소치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항소한 경우에 지금 이 원금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죠.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추가했어요. 항소심에서.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취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단순 병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병합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만 취하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취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취하한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취하되는 게 아닙니다. 원금 대여금과 그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항소심에서 지금 추가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항소심에서 취하를 할 때 무조건 항소 취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연손해금은 이 항소심에서 지금 1심에서 판단받지 않은 거를 항소심에서 추가한 거기 때문에 항소심이 이거를 1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이거를 취하를 하는 거더라도 이거는 항소의 취하가 393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소취하 266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취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항소 취하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연손해금 청구는 지금 1심으로 그 항소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취하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소치와 266조가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죠. 266조 2항. 그래서 이거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갑만 항소한 경우에 갑이 취하할 때. 그런데 이 대여금, 원금 이거에 대한 취하는 지금 항소심에서 취하는 거죠. 항소 취하죠. 1심에서 판단받고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393조가 적용되죠. 393조 2항에 보면은 266조 2항은 준용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266조 2항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라는 건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393조 항소 취하는 그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항소한 경우에 갑이 취할 방법은 항소를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여금, 원금 이거 항소심으로 올라온 이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항소 취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자기가 1심에서 추가했던 이 지연손해금 청구는 비록 항소심이지만 항소심이 1심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항소심에서 취하지만 이거는 항소 취하가 아니고 소 취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거는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적어줘야 됩니다. 1번이 조금 더 배점이 높겠네요. 한 이게 10점? 2번 이거 두 가지를 적어줘야 되니까 원금에 대한 항소치하,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치하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1번에다가 10점 분량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5점은 이건 하나만 적으면 되거든요. 을만 항소하는 경우 이게 만약 을이 항소한 거였다. 그러면 항소 취하니까 을은 지금 뭐 추가로 청구한 게 없죠. 을은 그냥 항소 취하면 돼요. 항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니까. 다만 여기서 플러스 하나 언급해 줄 거는 만약에 을이 항소를 한 거면 지금 갑이 이렇게 추가를 한 거는 이거는 지금 부대 항소가 돼버리죠. 본인이 했을 때는 부대 항소가 아닌데 상대방이 항소한 거에 대해서 편승해서 하게 되면 이건 부대 항소가 되죠. 403조 부대 항소.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 판례는 부대 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서 은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면 그냥 자동으로 부대 항소는 소멸하는 것이고 이 부대 항소가 걸려 있다고 해서 이 항소를 한 사람이 취하를 할 때 그 부대 항소를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동의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을은 그냥 항소 취하를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부대 항소 403조 이거 논점 플러스 해주고 1번에서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해서 이거는 소치하 규정이 적용된다. 원금은 항소치하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구분해서 적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 우리 법행 법무사에서도 2차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추가적 사실관계 2. 좀 칸 구분을 위해서 좀 내릴게요. 추가적 사실관계 2. 자, 1심에서 을은 예비적 항변도 이유 없다면 아까 자기는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고요. 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1억 원 전부 다 변제했다고 예비적 항변을 했어요. 근데 만약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상계 항변을 하겠다. 내가 갑한테 반대 채권이 있는데 그럼 1억으로 퉁치자. 상계한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갑은 역시 또 을의 반대 채권을 나는 너한테 그런 반대 채권 그런 채무 없어 이러고 또 부인한다는 거죠. 상계를